장모님, 도장은 이미 찍혀 있다다니까요. 이 집은 이제 우리 거라고요. 즐거운 크리스마스 저녁 식사 자리, 사위가 웃으며 건넨 금색 봉투 하나. 모두가 효도 여행 티켓이나 용돈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봉투를 열어본 77 노모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고 딸은 공포에 질려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엄마, 이건 선물이잖아. 가장 행복해야 할 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도착한 끔찍한 배신. 봉투 속에 들어있던 건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노모는 어떻게 단 3시간 만에 이 탐욕스러운 자들을 무릎 꿇렸을까요? 거리엔 구세군 종소리가 딸랑거리고 윗집에선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천장을 쿵쿵 울리는 크리스마스 이브 밤이었어요. 77살 윤정임 씨의 거실은 그와 반대로 숨막힐 듯한 정막만이 감돌고 있었죠. 낡은 벽식의 초침 소리만 텅 빈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답니다. 식탁 위에는 말라버린 김치 한 접시와 하얗게 식어버린 미역국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정임 씨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이내 힘없이 식탁 위에 내려놓더군요. 입안이 까끌까끌해 도무지 밥알이 넘어가지 않았던 겁니다. 그때였어요. 천장 너머로 와. 산타 할아버지다. 하는 아이의 들뜬 환호성이 들려왔죠. 그 소리는 정임 씨의 텅 빈 거실과 너무나 대조적이었어요. 정임 씨는 그 소리에 무심코 시선을 천장으로 옮겼다가 다시 싸늘하게 식은 자신의 휴대폰을 바라보았어요. 하루 종일 손에서 놓지 않았던 휴대폰의 검은 화면은 밤 9시가 넘도록 아무런 미동도 없었답니다. 다들 바쁘겠지 그래. 연말이니까. 정임 씨는 혼자 나직하게 중얼거리며 미세하게 떨리는 손으로 물 한 잔을 들이켰어요.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찬물이 가슴속까지 시리게 만들더군요. 그녀의 시선은 거실 한 구석, 먼지 쌓인 가족사진 액자에 잠시 머물렀다가 이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정막을 깬 건 요란하게 울리는 전화벨 소리였어요. 화면에 뜬 큰딸이라는 2글자를 보고 정임 씨는 잠시 멈칫했답니다. 평소라면 명절에도 바쁘다며 얼굴 한번 비치지 않던 딸이었으니까요. 정임 씨가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누르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치고 들어왔어요. 엄마, 우리 지금 가고 있어. 10분이면 도착해. 대답을 할 틈도 없이 전화는 뚝 끊어졌고 곧이어 거실 인터폰이 요란하게 울려댔죠.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들이닥친 건 매서운 겨울바람과 사위 이도현 씨의 거구였어요. 그는 양손 가득 들고 온 짐 꾸러미를 거실 바닥에 쿵 하고 내려놓더군요. 바닥이 울릴 정도로 둔탁한 소리였답니다. 장모님, 크리스마스인데 저희가 늦었죠? 밖이 엄청 춥네요. 도연 씨는 평소 이 집에만 오면 냄새가 난다며 인상을 찌푸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는 신발도 채 벗지 않은 채 성큼성큼 거실로 들어와 정임 씨의 어깨를 와락 끌어안았어요. 그 소나기 힘이 어찌나 센지 정임 씨의 몸이 뒤로 휘청거릴 정도였죠. 이건 반가움의 표시라기보다는 마치 사냥감을 확인하는 사냥꾼의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뒤를 따라 들어온 딸 은주는 남편의 과장된 행동을 보고도 아무 말이 없더군요. 그녀는 정임 씨의 눈을 피하며 들고 온 케이크 상자를 식탁 위에 조용히 밀어 넣을 뿐이었어요. 오랜만이구나. 연락도 없이 웬일이니? 정임 씨가 묻자 도연 씨는 대답 대신
겉옷을 털어내며 소파 정중앙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낡은 소파 가죽이 비명을 지르듯 삐걱거렸죠. 그는 거실을 휙 둘러보더니 입꼬리를 비릿하게 올리며 말했답니다. 가족끼리 밥 한 끼 먹으러 왔죠. 오늘 같은 날 특별한 선물도 좀 드릴 겸해서요. 선물이라는 단어를 뱉는 사위의 눈빛이 순간 번들거렸어요. 정임 씨는 본능적으로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오랜만에 북적이는 집안의 온기에 그 불안감을 잠시 묻어두기로 했답니다. 그게 비극의 시작인 줄도 모르고 말이죠. 거실 한가운데에는 어느새 사람 키만 한 플라스틱 트리가 세워졌어요. 도연 씨는 짐 꾸러미에서 반짝이는 전구와 장식볼을 쉴 새 없이 꺼내놓더군요. 좁은 거실이 순식간에 알록달록한 플라스틱 냄새로 가득 찼답니다. 정임 씨는 엉거주춤하게 서 있다가 사위가 건네는 붉은색 장식볼을 받아들었어요. 장모님 뭐 하세요? 여기 맨 위에 별 좀 달아주세요. 주인공이시잖아요. 도연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톤이 높았지만 그 웃음소리 끝에는 어딘가 쇳소리가 섞여 있었죠. 정임 씨가 의자 위에 올라가 트리에 별을 달 때였어요. 그녀의 시선이 사위의 발끝에 머물렀습니다. 웃고 있는 입과는 달리 도연 씨의 오른쪽 구두는 초조한 듯 바닥을 톡, 톡, 톡 하고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었거든요. 마치 카운트다운을 세는 사람처럼 말이죠. 그때 옆에서 트리에 솜을 얹던 딸 은주가 실수로 유리 장식 하나를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챙그랑하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거실의 가짜 웃음소리를 단번에 잘라버렸답니다. 아, 엄마 미안해. 내가 치울게. 은주는 흩어진 유리 조각을 줍기 위해 허리를 숙였어요. 그런데 정임 씨는 보았습니다. 유리 조각을 줍는 딸의 손끝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그녀의 목덜미에는 식은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다는 것을요. 보일러도 틀지 않아 서늘한 거실 온도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땀방울이었죠. 소란이 잦아들자 도연 씨는 품 안에서 두툼한 금색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그리고는 가장 눈에 잘 띄는 트리 중앙, 잘 보이는 나뭇가지 사이에 그 봉투를 툭 꽂아 넣더군요. 봉투 겉면에는 아무런 글씨도 쓰여 있지 않았지만 그 두께감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이건 오늘의 하이라이트니까 밥 먹고 열어보시죠. 장모님 인생을 바꿔줄 선물입니다. 도연 씨는 봉투를 꽂아 넣으며 정임 씨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대신 그의 시선은 벽시계를 향해 빠르게 움직였죠. 정임 씨는 트리 사이에서 번들거리는 그 금색 봉투가 마치 뱀의 눈처럼 자신을 노려보고 있다는 기이한 느낌을 받았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어요. 좁은 주방 식탁 위에는 사위가 사온 케이크와 윤정임 씨가 급하게 데운 미역국이 묘한 조화를 이루며 놓여 있었어요. 달그락, 달그락.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울리는 저녁 식사 자리였답니다. 도연 씨는 식사 내내 한시도 가만히 있질 못했어요.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치더니 물을 벌컥벌컥 들이켰다가 빈 컵을 식탁 위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기를 반복했죠. 그의 시선은 정임 씨의 얼굴이 아니라 거실 트리에 꽂혀 있는 그 금색 봉투를 향해 자석처럼 끌려가고 있었답니다. 장모님, 국이 좀 식었네요.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병원비나 약값 같은 거 많이 들지 않으세요? 도연 씨가 뜬금없이 돈 이야기를 꺼내며 숟가락으로 국그릇을 휘휘 저었어요. 정임 씨는 밥을 넘기다 말고 사위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죠. 사위의 입가에는 억지로 끌어올린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 밑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그건 걱정이 아니라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탐색의 눈빛이었답니다. 옆에 앉은 딸 은주는 밥알을 세는 사람처럼 젓가락만 깨작거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엄마의 눈을 피하며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식탁보에 무늬만 손가락으로 문지르고 있었죠. 정임 씨가 딸에게 갈비 한 점을 얹어주려 하자 은주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손을 움츠렸어요. 엄마 나 소화가 안 돼서. 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물잔을 쥐고 있는 손마디는 하얗게 질려 있었답니다. 정임 씨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직감했어요. 이 저녁 식사가 단순한 가족 모임이 아니라는 것을요. 공기 중에 떠다니는 이 불편한 긴장감은 분명 무언가 터지기 직전의 전조였으니까요. 도연 씨는 밥 공기가 반이나 남았는데도 숟가락을 식탁에 던지듯 내려놓았어요. 그리고는 의자를 뒤로 시끄럽게 밀며 일어났죠. 밥도 다 먹었으니 이제 본론으로 가시죠. 아까 그 선물 지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도연 씨는 성큼성큼 거실로 걸어가 트리에 꽂힌 금색 봉투를 낚아채듯 뽑아왔어요. 그리고는 다시 식탁으로 돌아와 정임 씨 앞에 봉투를 내려놓았는데 그 소리가 묵직했답니다. 종이 봉투 안에는 꽤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어있는 듯 했어요. 자, 열어보세요. 장모님 노후를 위해서 제가 특별히 신경 써서 준비한 겁니다. 정임 씨는 봉투를 바로 열지 않고 사위의 얼굴을 정면으로 응시했어요. 도연 씨는 초조한 듯 입술을 혀로 축이며 재촉하는 손짓을 했죠. 정임 씨의 거친 손이 금색 봉투의 입구를 천천히 뜯어냈어요. 찌익 하는 종이 찢어지는 소리가 적막한 거실을 가르고 그 안에서 나온 건 현금도 상품권도 아닌 빽빽한 글씨가 적힌 서류 뭉치였답니다. 맨 첫 장 굵은 검은색 글씨로 적힌 제목이 정임 씨의 눈에 박혔어요. 부동산 처분 위임 및 요양시설 입소 동의서. 정임 씨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소리치거나 당황하는 대신 돋보기 안경을 고쳐 쓰고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했어요. 종이를 넘기는 정임 씨의 손끝은 차분했지만 그 속도는 점점 느려졌죠. 서류 중간중간에는 이미 빨간색 인주로 찍힌 도장 자국들이 선명했거든요. 이게 무슨 선물이니? 정임 씨가 낮고 건조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러자 도연 씨는 기다렸다는 듯이 의자를 바짝 당겨 앉으며 준비해둔 말을 속사포처럼 쏟아내기 시작했답니다. 장모님, 오해하지 말고 들어보세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혼자 이 넓은 집 관리하시는 거 솔직히 힘드시잖아요. 제가 아는 지인이 운영하는 최고급 실버타운이 있는데 자리가 딱 하나 났어요. 이 집은 저희가 잘 관리해서 전세 주고 그 돈으로 장모님 편하게 모시려는 거예요. 말은 청산유수였지만 도연 씨의 손은 식탁 위를 초조하게 두드리고 있었어요. 탁, 탁, 탁. 그 박자가 점점 빨라졌죠. 은주야, 내 생각도 같니? 정임 씨가 딸에게 물었어요. 은주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그녀의 시선은 창밖의 어둠을 향해 있었지만
유리창에 비친 딸의 얼굴은 울기 직전처럼 일그러져 있었답니다. 딸의 침묵은 긍정이 아니라 공범이라는 뜻이었죠. 도연 씨는 품 안에서 매직펜을 꺼내 뚜껑을 뽕하고 따더니 서류의 맨 뒷장을 펼쳐 정임 씨 앞으로 들이밀었어요. 그곳에는 서명란이라는 글씨 옆에 빈칸이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죠. 여기에 이름만 쓰시면 됩니다. 도장은 제가 미리 아니,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절차는 다 알아봐뒀으니까요. 오늘, 지금 바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크리스마스 혜택이라니까요. 도연 씨는 도장이라는 말을 실수로 흘리더니 급하게 말을 바꿨어요. 그의 이마에는 어느새 송골송골한 땀방울이 맺혀 흘러내리고 있었답니다. 정임 씨는 서류 밑에 깔려있는 또 다른 종이 한 장을 발견했어요. 살짝 삐져나온 그 종이 귀퉁이에는 채무 변제 계획서라는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죠. 사위의 목적은 정임 씨의 편안한 노후가 아니었어요. 사위의 사업빚을 갚기 위해 정임 씨가 평생 시장통에서 생선 비린내를 맡아가며 장만해온 이 낡은 빌라를 담보로 잡으려는 속셈이었던 겁니다. 이건 가족끼리 돕고 사는 거잖아요, 장모님. 네, 빨리요. 도연 씨가 펜을 쥔 손을 정임 씨의 손가락 사이에 억지로 끼워 넣으려 했어요. 그의 손은 축축했고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죠. 펜 끝이 종이 위에서 위태롭게 흔들렸어요. 정임 씨는 그 펜을 쥐지 않고 식탁 위에 가만히 내려놓았답니다. 탁 하는 작은 소리가 났지만 그 소리는 도연 씨의 귓가에는 천둥 소리처럼 들렸을 거예요. 너희들 밥 먹으러 온 게 아니구나. 정임 씨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의자가 바닥을 긁으며 둔탁한 소리를 냈죠. 정임 씨는 트리에 걸려있던 반짝이는 전구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다시 사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어요. 그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서늘함이 담겨 있었답니다. 갈등의 씨앗은 이미 싹을 틔웠고 이제 되돌릴 수 없는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이었어요. 정임 씨가 펜을 내려놓자 거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팽팽해졌습니다. 마치 끊어지기 직전의 고무줄처럼 위태로웠죠. 도연 씨의 눈썹이 꿈틀거리더니 식탁 위에 올려진 정임 씨의 손을 거칠게 낚아챘어요. 그 손길은 투박하고 뜨거웠으며 악력은 노인의 뼈가 으스러질 듯 강했답니다. 장모님,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세요? 저 이번 달 못 넘기면 다 끝장이라고요. 그냥 사인만 하시면 된다니까요. 도연 씨가 고함을 지르자 식탁 위의 국그릇이 덜그럭거리며 흔들렸어요. 그의 입에서 튀어나온 침방울이 계약서 위로 떨어져 번졌죠. 정임 씨는 잡힌 손목이 욱신거렸지만 비명을 지르는 대신 사위의 눈을 똑바로 올려다보며 차분하게 말했답니다. 이 집은 내 집이다. 그리고 내 도장은 안방 장롱 깊숙이 있어. 너희들이 손댈 수 없는 곳에. 그 순간이었어요. 도연 씨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는 잡고 있던 정임 씨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더니 계약서의 뒷장을 확 뒤집어 보였어요. 종이가 펄럭이는 소리가 날카롭게 정임 씨의 귓가를 때렸죠. 그곳에는 선명한 붉은색 인주 자국이 찍혀 있었어요. 윤정임이라는 세 글자가 박힌 인감 도장이 서명란 옆에 이미 꾹 눌러져 있었던 겁니다. 인주가 덜 말라 살짝 번진 그 자국은
정임 씨가 평생 목숨처럼 아끼며 장롱 깊숙한 곳 베네저고리 속에 숨겨두었던 바로 그 도장이었어요. 도장은 이미 찍었어요, 엄마. 우리가 찾아서 찍었다고. 구석에 숨어있던 딸 은주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임 씨의 시선이 딸에게로 향했죠. 은주는 엄마의 눈을 피하며 식탁보 끝자락만 비틀어 쥐고 있었어요. 딸의 손끝에는 아직 지워지지 않은 붉은 인주가 묻어 있었답니다. 믿었던 딸이 엄마가 집을 비운 사이 도둑고양이처럼 들어와 장롱을 뒤졌다는 사실이 그 붉은 얼룩 하나로 증명되는 순간이었죠. 요양원은 선물이에요, 엄마. 거기가 여기보다 훨씬 따뜻하고 밥도 잘 나와요. 제발 고집 좀 그만 부려. 은주가 악을 쓰듯 소리쳤지만 그건 엄마를 위한 말이 아니라 자신의 죄책감을 덮으려는 비명에 가까웠어요. 정임 씨는 떨리는 손을 들어 식탁을 짚고 일어서려 했어요. 그러자 도연 씨가 벌떡 일어나 정임 씨의 어깨를 강하게 밀쳤답니다. 정임 씨는 힘없이 뒤로 밀려나며 낡은 소파 위로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이 노인네가 진짜 좋게 말하니까 못 알아듣네. 도연 씨의 본색이 완전히 드러났어요. 그는 더 이상 사위가 아니었어요. 돈 냄새를 맡고 달려든 굶주린 짐승이었죠. 그는 거실 장식장을 발로 쾅 걷어찼습니다. 장식장 위에 놓여있던 정임 씨의 아끼던 백자 화병이 바닥으로 떨어져 와장창 박살이 났어요. 날카로운 파편들이 거실 바닥으로 사방으로 튀었고 그 소리에 놀란 윗집 아이들의 뛰는 소리마저 뚝 끊겼답니다. 당장 내놔요. 통장 비밀번호랑 보안카드 어디 있어요? 도연 씨는 소파 쿠션을 집어 던지고 서랍장을 미친 듯이 열어젖히기 시작했어요. 서랍 안에 있던 양말이며 속옷들이 거실 바닥으로 내팽개쳐졌죠. 그는 정임 씨가 깔고 앉아있던 방석까지 거칠게 잡아 뺐어요. 정임 씨의 몸이 휘청거렸지만 그녀는 입을 꾹 다문 채 그 광경을 지켜볼 뿐이었어요. 여보, 그만해, 엄마 놀라시잖아. 은주가 말리는 신용을 했지만 도연 씨의 팔을 잡는 신용만 할 뿐 적극적으로 막아서지는 않았어요. 도연 씨는 씩씩거리는 숨소리를 내뱉으며 정임 씨의 코앞까지 얼굴을 들이밀었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목의 핏대는 터질 듯 부풀어 있었어요. 오늘 안으로 해결 안 되면 저도 그냥은 못 갑니다. 장모님, 이 집 명에 넘기는 거 동의 안 하시면 당장 내일부터 전기도 끊기고 수도도 끊길 줄 아세요. 제가 관리비 자동이체 다 해지해 버렸으니까. 그건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어요. 생존을 위협하는 통보였죠. 도연 씨는 바닥에 떨어진 계약서를 다시 주워 정임 씨의 무릎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어요. 구겨진 종이 위 붉은 도장 자국이 정임 씨를 비웃는 듯 했답니다. 생각 바뀌시면 전화하세요. 아니, 전화하실 필요도 없겠네. 어차피 도장은 찍혔으니까 법무사한테 서류 넘기면 그만이에요. 우리가 효도 좀 하겠다는데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으세요? 도연 씨는 현관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신고 있던 구두 뒤축을 구겨 신으며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어요. 찬바람이 훅 밀려들어와 난장판이 된 거실을 훑고 지나갔죠. 은주도 도망치듯 남편의 뒤를 따랐어요. 현관문이 닫히기 직전 은주는 뒤를 돌아보며 한마디를 남겼어요. 엄마, 우리도 살아야지.
엄마는 살 만큼 살았잖아. 쾅! 육중한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아파트 복도를 울렸습니다. 정임 씨는 엉망이 된 거실 한가운데 깨진 화병 조각과 구겨진 계약서들 사이에 홀로 남겨졌어요. 트리의 전구만이 눈치 없이 반짝거리며 붉은 도장 자국을 비추고 있었죠. 정임 씨의 손이 무릎 위에 놓인 계약서를 천천히 움켜쥐었어요. 종이가 바스락거리며 구겨지는 소리가 그녀의 찢어진 마음소리 대신 정막을 채웠답니다. 도현 씨와 은주 씨가 도착한 곳은 시내 한복판에 있는 최고급 한우 오마카세 식당이었어요. 윤정임 씨의 집 거실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나온 지 불과 30분도 채 되지 않은 시각이었죠. 식당 안은 크리스마스를 즐기려는 연인들과 가족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고 은은한 캐럴과 고기 굽는 고소한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었답니다. 도연 씨는 마치 개선 장군이라도 된 듯 의기양양하게 자리에 앉았어요. 그는 메뉴판을 보지도 않고 가장 비싼 코스 요리를 주문했죠. 여기 제일 비싼 걸로 2인분 주시고 와인도 한 병 가져와요. 오늘 아주 중요한 계약을 성공했거든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높아져 있었어요.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이 힐끗거릴 정도로 큰 소리였지만 도연 씨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장 안주머니에서 아까 정임 씨의 서랍을 뒤질 때 슬쩍 챙겨 나온 신용카드를 꺼내 테이블 위에 보란 듯이 올려놓았어요. 윤정임이라는 이름이 양각으로 새겨진 낡은 카드였지만 도연 씨의 눈에는 그게 마치 황금 열쇠처럼 보였을 겁니다. 은주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녀는 계속해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엄마에게서 연락이 오지는 않을까 확인하는 눈치였죠. 하지만 도연 씨는 와인잔을 높이 들며 호탕하게 웃어젖혔습니다. 당신 왜 그래? 이제 다 끝났어. 내일 법무사한테 서류 넘기면 그 집은 우리 거야. 어머니도 요양원 가시면 편하고 좋지 뭐. 이 카드 한도도 꽤 될걸. 그동안 안 쓰고 모아둔 돈이 얼만데. 지글지글 끓는 불판 위에 붉은 고기가 올라갔어요. 기름이 튀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렸지만 은주의 귀에는 그 소리가 마치 무언가 타들어가는 소리처럼 불길하게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도연 씨는 핏기가 채 가시지 않은 고기를 입안 가득 집어넣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식사가 끝날 무렵 도연 씨는 거드름을 피우며 웨이터를 불렀습니다. 계산서 가져와요. 아, 이 카드로 긁으시면 됩니다. 그는 식탁 위에 올려두었던 정임 씨의 카드를 웨이터에게 건넸어요. 웨이터가 두 손으로 공손히 카드를 받아들고 카운터로 향했죠. 도연 씨는 이쑤시개로 이를 쑤시며 여유롭게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카운터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웨이터가 당황한 표정으로 다시 테이블로 돌아오더군요. 그의 손에는 결제가 되지 않은 카드가 들려 있었죠. 손님, 죄송합니다만 카드가 정지된 것 같습니다. 뭐요? 정지? 그럴 리가 없는데? 다시 긁어봐요. 기계 오류 아니야? 도연 씨는 인상을 팍 쓰며 웨이터의 손에서 카드를 낚아챘어요. 그러고는 직접 카운터로 성큼성큼 걸어갔죠. 식당 안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로 쏠렸어요. 도연 씨는 카운터 직원에게 카드를 내밀며 신경질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제대로 좀 해봐요. 한도가 부족할 리가 없다고.
직원이 다시 단말기에 카드를 꽂았어요. 띠딩 마이너스 하는 기계음과 함께 붉은색 경고등이 들어왔죠. 단말기 화면에는 차가운 글씨체로 도난 분실 신고 접수된 카드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손님, 이거 도난 신고된 카드라고 뜨는데요. 직원의 말에 식당 안이 일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요. 도연 씨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죠. 등 뒤에서 식사하던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윙윙거렸을 겁니다. 그때였어요. 도연 씨의 주머니 속에 있던 휴대폰이 짧고 강력하게 진동했습니다. 직 마이너스. 동시에 테이블에 앉아있던 은주의 휴대폰도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죠. 도연 씨는 홧김에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액정 화면에는 은행에서 보낸 문자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은 그가 예상했던 카드 결제 승인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국민은행 윤정임 고객님의 요청으로 귀하의 계좌가 사고 계좌로 등록되어 모든 입출금 거래가 정지되었습니다. 지급 정지. 도연 씨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어요.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문자를 다시 읽었죠. 사고 계좌, 거래 정지. 그 단어들이 도연 씨의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가 들고 있는 휴대폰이 마치 뜨거운 감자라도 된 것처럼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어 나왔어요. 바로 그때 은주가 파랗게 질린 얼굴로 휴대폰을 내밀었어요. 여보, 엄마야. 엄마가 경찰서래. 도연 씨는 떨리는 손으로 은주의 휴대폰을 받아 귀에 가져다 댔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그 어떤 고함이나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대신 얼음장처럼 차갑고 건조한 정임 씨의 목소리만이 들려왔죠. 그 목소리는 조금 전 거실에서 힘없이 밀려나던 노인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거기 비싼 식당이니? 고기 맛은 좋더냐? 정임 씨의 목소리는 너무나 침착해서 오히려 소름이 끼칠 정도였어요. 주변의 캐럴 소리가 무색할 만큼 서늘한 정적을 만드는 목소리였죠. 장모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계좌를 막다니요. 카드 신고는 또 뭐고요? 도연 씨가 식당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정임 씨는 그 말에 대꾸조차 하지 않고 준비해둔 말을 덤덤하게 이어갔습니다. 도연아, 잘 듣거라. 지금 내 앞에는 경찰관님이 앉아 계신다. 내가 방금 너를 내 카드 훔쳐간 절도범으로 신고했다. 네, 절도라니요. 사위가 장모 카드 좀 쓴 게 무슨 절도입니까? 가족끼리. 가족? 정임 씨가 코웃음을 쳤어요. 그 짧은 웃음소리가 도연 씨의 뼈를 때리는 듯 했죠. 너희가 아까 내 집에서 한 짓은 가족 행사가 아니었다. 그건 강도짓이었어. 내 도장을 훔치고 나를 밀치고 내 허락 없이 집을 팔려고 한 거. 그건 가족 문제가 아니라 범죄다. 범죄. 정임 씨의 입에서 나온 그 두 글자가 도연 씨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지금 즉시 그 식당에서 나와라. 밥값은 내가 어떻게든 알아서 하고. 경찰관님이 위치 추적해서 지금 그쪽으로 순찰차 보냈다고 하더구나. 5분 안에 도착할 게다. 도연 씨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는 카운터를 잡고 간신히 버티고 섰죠. 창밖을 보니 멀리서 붉고 푸른 경광등 불빛이 번쩍이며 식당 쪽으로 다가오는 게 보였어요. 사이렌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 불빛만으로도 도연 씨의 숨통을 조여오기에 충분했죠. 엄마, 나야 은주. 우리가 잘못했어. 그냥 홧김에 그런 거야. 신고만은 취소해줘. 응? 은주가 옆에서 울먹이며 휴대폰에 대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정임 씨는 단호했습니다. 은주야, 늦었다. 도장은 다시 파면 그만이고 비밀번호는 바꾸면 그만이다. 하지만 너희가 오늘 내 가슴에 낸 구멍은 메꿔지지가 않는구나. 나는 이제 너희 엄마가 아니라 피해자 윤정임으로 살 거다. 경찰서에서 보자. 뚝. 통화가 끊겼어요. 뚜마이너스 하는 기계음만이 식당의 캐럴 소리와 섞여 허공을 맴돌았죠. 도연 씨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팍 하는 소리와 함께 액정이 거미줄처럼 금이 갔습니다. 그 금간 화면 위로 멀리서 다가오던 경찰차의 불빛이 반사되어 번쩍였어요. 식당 매니저가 싸늘한 표정으로 도연 씨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손님 계산 안 되시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아, 이미 오고 있나요? 도연 씨는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가 입고 있던 비싼 양복이 바닥에 먼지를 닦아내고 있었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호기심을 넘어 경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정임 씨는 지금 차가운 경찰서 의자에 앉아 뜨거운 믹스커피 한 잔을 손에 쥐고 있을 겁니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그녀가 쥔 것은 커피 잔이 아니라 잃어버릴 뻔했던 자신의 인생과 존엄이었으니까요. 화려한 조명이 감싸던 고급 레스토랑의 공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감싸던 고급 레스토랑의 공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회전문을 밀고 들어온 것은 2명의 제복 입은 경찰관이었어요. 그들의 등장과 동시에 식당 안을 채우던 우아한 클래식 음악은 마치 소음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죠. 경찰관들의 군화 굽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칠 때마다 저벅하는 묵직한 울림이 도연 씨의 심장을 짓밟는 듯 했을 겁니다. 도연 씨는 멍하니 서서 다가오는 경찰들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손은 여전히 계산대 위에 놓인 정지된 카드를 쥐고 있었지만 손가락에는 힘이 하나도 없었죠. 식사를 하던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은 포크를 내려놓고 노골적으로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이도현 씨 맞으십니까? 그리고 박은주 씨? 경찰관의 낮은 목소리가 식당의 정적을 깼어요. 도연 씨는 헛기침을 하며 어떻게든 위험을 차려보려 애썼습니다. 그는 짐짓 화난 척하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건 겁먹은 개의 짖는 소리와 다를 바 없었죠. 아니,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는 겁니까? 이거 그냥 가족끼리 오해가 있어서 잠깐 해프닝이 생긴 건데 무슨 범죄자 취급을 하고 그래요. 도연 씨가 경찰관의 어깨를 밀치려 손을 뻗는 순간이었어요. 젊은 경찰관이 순식간에 도연 씨의 팔을 낚아채 뒤로 꺾어 올렸습니다. 우두둑하는 관절 꺾이는 소리와 함께 도연 씨의 입에서 짧은 비명이 터져 나왔죠. 공무집행 방해까지 추가하시겠습니까? 지금 윤정임 씨로부터 특수절도 및 사문서 위조, 주거 침입 혐의로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전에 순순히 동행하시죠. 특수절도 사문서 위조. 법률 용어들이 날카로운 화살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옆에 서 있던 은주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녀의 명품 가방이 바닥에 뒹굴었지만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경찰관은 은주에게도 다가가 단호하게 말했죠. 박은주 씨도 공범으로 지목되었습니다. 같이 가시죠. 두 사람은 양쪽에서 팔이 잡힌 채 수많은 사람의 시선을 받으며 식당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밖에는 붉은색 경광등을 번쩍이는 순찰차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도연 씨가 발버둥을 쳤지만 경찰차의 뒷좌석 문은 가차없이 열렸고 그는 짐짝처럼 구겨져 태워졌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보다 더 시린 현실이 그들의 뺨을 때리고 있었어요.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은 삭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은 창백했고 여기저기서 울리는 전화벨 소리와 타자기 두드리는 소리가 신경을 긁었죠. 도연 씨와 은주는 조사를 받는 책상 앞에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맞은편 조금 떨어진 곳에 윤정임 씨가 앉아 있었답니다. 정임 씨의 모습은 아까 집에서 봤던 힘없는 노인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경찰관이 건네준 따뜻한 둥글레 차를 두 손으로 감싸 쥐고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두 사람을 응시하고 있었죠. 그녀의 옆에는 담당 수사관이 두툼한 서류철을 넘기고 있었는데 그 안에는 도연 씨가 억지로 찍게 만든 요양원 입소 동의서와 정임 씨의 인감도장이 장거물로 압수되어 담겨 있었어요. 장모님, 아니 어머니, 이거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저희가 남이에요? 사위가 사업하다 좀 어려워서 도움 청한 걸 가지고 경찰서까지 오게 만들어요? 도연 씨가 억울하다는 듯 책상을 치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수사관이 탁자를 쾅 내리치자 그는 움찔하며 입을 다물었죠. 이보세요, 이도연 씨. 여기는 시장 바닥이 아닙니다. 그리고 피해자분께 접근하거나 협박하시면 가중 처벌받습니다. 수사관의 말에 정임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사무실의 소음을 뚫고 정확하게 두 사람의 귀에 박혔습니다. 도연아, 내가 사업하다 망한 건 내 사정이고 내 도장을 훔쳐서 내 집을 팔아먹으려 한 건 도둑질이다. 나는 너한테 도움을 준 적이 없어. 내가 뺏으려 했지.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그러니까 합의 좀 해줘. 응? 이 감옥 가면 우리 다 죽거나 길거리에 나앉는 거 보고 싶어? 은주가 눈물 콧물을 흘리며 정임 씨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손을 뻗었어요. 하지만 정임 씨는 의자를 뒤로 살짝 물리며 딸의 손을 피했답니다. 그 거절의 몸짓은 그 어떤 욕설보다 더 차갑고 단호했죠. 은주야, 내가 널 오냐오냐 키운 게 죄라면 죄겠지. 하지만 내 노후까지 너희 빚 갚는 데 땔감으로 던져줄 순 없다. 너희가 살고 싶으면 너희 힘으로 살아라. 내 피 빨아먹지 말고. 정임 씨는 수사관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말했어요. 형사님, 법대로 처리해 주세요. 선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저한테 다시는 접근 못하게 해주세요. 수사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컴퓨터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도연 씨는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특수절도 혐의가 명백하고 피해 금액과 죄질이 나빠 구속영장 신청할 겁니다. 그리고 박은주 씨도 방조 혐의로 조사받으셔야 하고요. 아, 그리고 이도연 씨?
수사관이 모니터를 보며 비웃듯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지금 금융권 조회해 보니까 본인 명의로 된 채무가 상당하시네요. 이번 사건으로 입건되시면 진행 중이던 대출 연장 심사는 당연히 부결될 거고 사실상 파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하셔도 이런 사기 범죄 이력이 있으면 기각되는 거 아시죠? 파산, 기각. 도연 씨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단순히 경찰서 한 번 왔다 가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그토록 자랑하던 사업가로서의 자존심은 경찰서 바닥에 먼지와 함께 뒹굴고 있었죠. 정임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출구 쪽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뒤에서 딸 은주가 엄마 하고 목 놓아 불렀지만 정임 씨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경찰서 유리문을 밀고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정임 씨의 얼굴을 스쳤어요. 하늘에서는 눈이 내리고 있었죠. 하지만 정임 씨는 춥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짓누르던 가족이라는 이름의 무거운 짐을 드디어 내려놓은 것 같았거든요. 그녀의 뒤로 경찰서 안에서는 도현 씨와 은주가 서로를 탓하며 고성을 지르는 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이제 그들의 싸움은 그들만의 몫이었습니다. 정임 씨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영수증 하나를 꺼내 휴지통에 버렸어요. 그건 아까 사위가 억지로 쥐어주었던 가족 모임이라는 허울뿐인 연극의 대본과도 같은 것이었죠. 정임 씨는 택시를 잡기 위해 손을 들었어요. 빈차 표시등의 붉은 불빛이 그녀를 반갑게 맞이했답니다. 이제 그녀가 돌아갈 곳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은 온전한 그녀만의 집이었습니다. 기사님,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먹을 수 있는 대로 갑시다. 정임 씨의 목소리에는 이제 힘이 실려 있었어요. 그녀의 진짜 인생은 어쩌면 오늘 밤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현관문 도어락이 띠리릭 소리를 내며 열리자 익숙한 집 냄새가 정임 씨를 맞이했습니다. 몇 시간 전 사위가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나간 거실은 여전히 어수선했어요. 바닥에는 깨진 화병 조각이 흩어져 있었고 소파 쿠션은 나뒹굴고 있었죠. 하지만 정임 씨는 한숨을 쉬는 대신 묵묵히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들고 왔습니다. 사각, 사각. 깨진 백자 조각을 쓸어 담는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규칙적으로 울렸어요. 날카로운 파편들이 쓰레받기 안으로 사라질 때마다 정임 씨의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들도 하나씩 치워지는 듯 했죠. 엉망이 된 서랍장을 정리하고 비뚤어진 액자를 다시 똑바로 걸었습니다. 청소를 마친 정임 씨는 비로소 거실 한가운데 서서 집안을 둘러보았어요. 텅 비어 있었지만 그 빈 공간은 이제 불안이 아닌 내 것이라는 안도감으로 채워져 있었답니다. 정임 씨는 주방으로 들어가 앞치마를 둘렀어요. 냉장고에서 김치 한 포기를 꺼내 송송 썰고 뚝배기에 물을 올렸습니다. 가스불이 확 하고 켜지면서 파란 불꽃이 일렁였죠. 곧이어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김치찌개 냄새가 차가웠던 집안 공기를 밀어내고 구석구석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전기밥솥에서는 하얀 증기가 치익 소리를 내며 피어올랐습니다. 갓 지은 밥의 달큰한 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혔죠.
정임 씨는 찬장에서 가장 아끼던 녹그릇을 꺼내 하얀 쌀밥을 소복하게 담았어요. 누구를 위한 밥상도 아닌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저녁 밥상이었답니다. 식탁 앞에 앉은 정임 씨는 수저를 들기 전 품 안에서 작은 통장 하나를 꺼내 식탁 한켠에 올려놓았어요. 오늘 낮 사위 몰래 은행에 가서 새로 만든 깨끗한 통장이었죠. 형광등 불빛 아래 통장 첫 페이지에 찍힌 검은색 글씨가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예금주 윤정임 내역 윤정임 개인 생활비. 누군가의 장모도 누군가의 엄마도 아닌 그저 윤정임이라는 이름 석자가 그곳에 오롯이 박혀 있었어요. 정임 씨는 거친 손가락으로 그 이름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종이의 질감이 까슬하면서도 따뜻했죠. 그녀의 눈가가 붉어지더니 참았던 눈물 한 방울이 툭 하고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긴 전쟁을 끝내고 돌아온 병사가 갑옷을 벗을 때 느끼는 그런 묵직한 해방감이었을 겁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무도 없는 부엌에서 정임 씨가 나직하게 중얼거렸어요. 그녀는 따끈한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자 꽁꽁 얼어붙었던 속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죠. 달그락, 달그락.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려왔어요.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던 구세군 종소리도 이제는 자장가처럼 평화롭게 들렸답니다. 정임 씨는 밥 한 숟가락을 크게 떠서 입안 가득 넣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씹어 넘겼어요. 오래된 벽시계가 똑딱, 똑딱 하며 다시 흐르기 시작한 정임 씨의 시간을 알리고 있었죠. 그녀의 밥상 위로 하얀 김이 평온하게 피어오르는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요즘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소원이 이루어지시길 함께 바랄게요.